안녕하십니까, 준홍식 TV입니다. 오늘은 호남 정치의 질곡과 경제적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한번 이미 시작은 호남 정치의 주제를 하러 한 부분의 이제 연속입니다. 이제 제가 그 호남 정치를 이해할 때 단순하게 어떤 문화적인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으로서 받아들여 과학으로서의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으로서 이해한다는 건 결국 사회적 현상을 과학으로서 이해한다는 건 그 경제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는 의미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결국 그 호남의 문제도 왜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가, 재생산 구조가, 간단히 말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호남의 문제라는 이 특성을 낳게 됐는가, 이런 현상을 낳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발전해 왔던 그 역사적 특성과 그 구조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호남의 질곡은 이제 뭐 제가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호남이 가지고 온 질곡과 고통,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가 경제 산업적인 낙후, 두 번째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인사차별, 그리고 광범위한 인종주의적 혐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현상이 모두가 사실 한국 경제 구조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종합적으로 정치적 위상의 문제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 정치적 위상이 다시 경제 구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사이클이라고 그럴까, 일종의 순환 구조를 갖는다고 좀 봅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호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척경이다, 지름길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특히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그 발전하고 성장형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자본과 기술, 생산 설비 등 생산력, 전 총체적인 어떤 생산력,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였다는 걸 좀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 조선 말엽에 자생적으로 그런 자본주의적 질서가 만들어졌냐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자생적인 근대화의 싹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한국 자본주의를 구체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온 것은 한국 내부의 힘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때 소위 말해서 이 한국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사실이고, 그 외에 일제시대가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발달해 왔다고 좀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분단에 의한 거대한 방위비 부담이라는 체제 방어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특성도 한국 자본주의의 이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과 기술, 생산 설비가 거의 없고 그 수준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뭔가? 간단히 말해서 이게 이제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경제관이 필요하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결국은 한국에서 근대화는, 본격적인 근대화는, 특히 해방 이후의 근대화는 외국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생산 설비, 노하우, 그리고 발전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이제 가장 본격화한 이제 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용 자원,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자원도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그다음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필요하겠냐면은 이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비용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실패를 해봐도 그걸 이제 자기 내적인 축적으로 쌓아가지고 진로 수정을 해가면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게다가 그 남북 분단 체제에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 결국 외국에서 충분히 검증된 모델을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한국의 자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일본에 의해서 구축된 인프라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 인적인 측면, 물적인 측면. 사실은 뭐 지금도 친일파 청산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이 국가 건설 그리고 경제 개발과 근대화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제에 의해서 일제 교육제도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인력 외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그 구축해놓은 인프라들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가 있죠. 철도 같은 그런 가시적인 인프라 포함해서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의 문제 이런 그 인프라에 근거해 가지고 이 한국의 그 자본주의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편향적인 산업 발전이 좀 불가피했어요. 게다가 더욱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사실상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한국에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이 가까이 있는 일본 열도가 거의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일본 그 관서 경제권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 특히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가속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욱더 이제 결정적으로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알아둬야 될 것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진 기지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 한국이 그 미국의 어떤 그 키워주는 모범생으로서 한국에 가진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한미일 수직 분업화 내지는 동맹 관계가 이게 만들어지는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라는 관계죠. 한미일이 아니라 구조상으로 보면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어떤 그 수직 교회라 장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게 정치, 경제, 군사 동맹으로 구체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일본 관서 경제권의 연결 및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그 동조화 현상, 그 구조, 그게 한국 이 경제 개발, 근대화의 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경부축, 그게 사실은 다시 한번 이 그 한국 경제 개발, 근대화에 있어서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이제 호남의 좀 역사적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뭐 동학혁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 지방이 가장 뭐 주력이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호남의 인재들이 희생됐다는 현상이라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정여립 사건에서부터 호남 인재들이 뭐 말 좀 하는 선비들은 거의 다 뭐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호남 인재들이 그 뭐라 그럴까 좀 토벌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동학도 그랬고 그다음 동학이 끝난 뒤에 남선 대정벌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이 한마디로 남선 대정벌이라는 게 뭐냐면은 청야작전이에요.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일본 그 일본 군부대의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지역 한마디로 이제 그 호남 지역과 이제 이쪽 지역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이쪽이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본군의 위력을 맛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본군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굉장히 오만하고 반항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어떤 황군의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호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좀 거의 휩쓸어 버리고 나가는 눈에 띄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시기까지 그런 대정벌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게 사실은 그 해방 이후에 농지 개혁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농지 개혁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농지 개혁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냐면은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 북한에서는 농지 개혁을 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했거든요. 이게 그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남한 내부에 주는 이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아니 이제 당시만 해도 농민들이 국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구성하는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더라. 지주권 땅을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준다 그런다. 거기서 그 농민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실은 체제 방어의 성격이 강했어요. 이것도
근데 그 방식이 좀 그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 그 1년 소출량의 1.5배, 150%죠. 그걸 5년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면은 그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대지주가 자기 그 땅에서 얻은 그 그것을 그 잉여물을 가지고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이 경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주들이 산업 자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려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지주들에게 불리한 농지 개혁이 조건이었던 거거든요. 특히 지주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주라는 조건이 따졌을 때 가장 산업 자본화할 수 있는 대규모 지주 이 농업 자본이 있는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호남이거든요. 호남에 있는 그 대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을 바뀔 수 있는 그 어떤 경로를 그 농지 개혁이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도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나마도 이 농지 개혁을 통해 또 기타 등등 지주 계급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남은 가능성을 한국 전쟁이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는,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고 이게 주민들 간의 어떤 그 학살이나 좌우 대립이 심각했던 지역이 호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호남에서 지주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전국에서 나름대로 산업 자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력분들이 영남 지방에 몰려가지고 영남의 어떤 산업화를 주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박정희 정권이 주도하는 산업화 및 경제 개발에서는 아무래도 그 제조업, 공업 중심이고 농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호남이 의지하고 있는 농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요건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역사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호남은 이 엄청난 소외감과 분노, 저항, 그리고 반체제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좀 봅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5.18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박정희 정권이 주도하는 이 경제 개발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 세금, 제도 등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된 자원을 특정 지역, 그건 바로 영남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과 관계나 등등 경부치기라는 측면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 재벌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몰아주어서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기업들도 여러 가지 6.25 전쟁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영남 지방에 그 출신들 영남 지방에 편향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 배분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자원이나 그다음에 뭐 세제 혜택이나 금융, 돈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뭐 여기 규제나 이런 대목에서 특혜를 주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지게 되냐면은 이 그 중앙 정부의 고급 관료들, 엘리트들이 그 배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권과 특혜, 자원 배분권을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람들이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고급 관료, 재벌, 금융, 그리고 지식인으로 연결되는 이 상층 이너서클이 뭘 중심으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그 자원 배분권을 중심으로 이 상층 이너서클이 우리나라에서 형성이 되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아닌 관료가 자원 배분권을 쥐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냐. 연고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연고 중심으로. 그 연고가 뭐냐. 지연, 혈연, 학연이거든요. 지연, 혈연, 학연이라고 그러면 독립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뭉뚱그려 보면 결국은 다 지연입니다. 혈연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 친인척들이잖아요. 학연,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걸 다 뭉뚱그리는 게 지연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자원 배분권을 틀어진 이권, 집단, 지배 엘리트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비판하고 까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어떤 현상이 진행되었냐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박정희 방식은 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성과를 탁월한 성과를 낸 방식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그 이전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전후 개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성과만큼 그만큼 흔히 뭐라 그럴까, 이 양지가 짙으면 그림자도, 양지가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작용도 심했다는 겁니다. 사실 80년대 이후 한국의 과제는 정치, 경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의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방위에 걸쳐서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 광주 항쟁도 일종의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그게 완성된 것이 87년 민주화 투쟁, 즉 선제의 개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호남의 질곡이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만, 경제산업적인 낙후, 민간과 인사 분야에서 차별, 그리고 심각한 인종주의적 혐오 현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그 87년 체제의 전환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호남에 대한 탄압이 뭐라 그럴까,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이 좀 강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 한마디로 군사 정권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데려다 가두고 뭐 때리기도 하고 감원도 가했던 방식이었는데, 87년 체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더 이상 그런 식의 물리력, 폭력을 동원한 방식으로는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 군부 독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생산력 수준이 높으면 국민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당근을 주면서 회유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 수준이 낮고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동원했던 게 바로 군부 독재라는 겁니다. 물리력을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말 안 되면 후들겨 패가면서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 그러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유지했던 것이, 그 첨단 역할을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군부 독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는 그 군부 정권이, 군부 엘리트들이 물리력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뭘 가지고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제도권 언론, 흔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그 제도권 언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하고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호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은, 대한민국의 대립갈등 구도를 호남과 반호남 구도로 만들면은 선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혐오 현상이 심해지는 그 과정을 밟아왔다고 보거든요. 호남의 문제가 이런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다해서 호남만이 피해자라는 게 아니고, 근다해서 호남이 다시 정권을 지면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